스타트업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하는 것이다. 사무실 임대료를 못 내고 있다. 상업자가 자기 주식을 담보로 고금리 대출 받았다. 전 직원 권고사직 서비스 중단이 나왔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빠지는 게 있거든요. 도저히 이건 답이 안 나온다. 새로운 사업 모델을 계속 만들어서 판을 계속 키우려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네, 깔아놓은 게 좀 있는데 될 것 같기도 한데 희망 고문인 거예요 이게. 소카는 왜 이렇게까지 상장하고 싶어 할까 이해가 되는 거죠.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의 위기가 아니냐, 단어 자체가 거부감을 느끼거나. 일단 하나 먼저 오늘 이 주제를 잡게 된 이유가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 알토스 벤처스의 한킴 대표님이십니다. 지금 중요한 건 투자를 꽤 받고도 망한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를 한킴 대표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한킴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요. 네. 근데 이제 한킴님 같은 경우는 사실 VC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최상위급 굉장히 이제 그 내공이 있으신 분이고 이분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진단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게 좀 앞으로 상당한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좀 심각한 상황인 건 맞는 겁니다. 오늘 회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사실 오늘 이 긴급으로 모시게 된 이유가 오늘 회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여쭤본 거기 때문에, 오늘 회가 회원수가 75만 명의 그렇죠.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나온 기사가 전 직원 대상으로 권고사직 기사가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뭐 서비스 중단 기사도 또 나왔더라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회생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상황인 건가요? 전 직원 권고사직과 이제 서비스 중단이 나왔는데 또 오늘 또 이제 오늘 회 측에서 공식적으로 추석 이후에 이제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공지를 냈어요. 그래서 100% 맞다고 보긴 어렵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래도 사실 2주, 3주 동안 이제 서비스가 중단하는 건 거의 뭐 초유의 사태인 거잖아요. 확실히 이제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회사가 정상인 상태가 아닌 데에서 계속 운영을 하면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빠지는 게 있거든요. 뭐 급여라든지 아니면 뭐 파트너사에 대한 지급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 월급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탑 버튼을 누른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쉽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또 정말 이제 뭐 망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스타트업 씬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창업자가 있어요. 저스틴 칸이라는 이제 트위치의 이제 공동 창업자인데 그분이 명언을 하나 날렸거든요. 뭐냐면 스타트업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리고 계속 수를 쓰다 보면 어떻게든 이제 뭐 좋은 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버티는 게 옳은 거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제 한킴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뭐 적당한 시기에 이제 잘 마무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망한다, 없어진다. 뭐 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좀 과하다. 아직까지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저도 좀 헷갈리는데 이 인호교주 해적단이라는 또 회와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오늘 회는 뭐가 다른 좀 서비스입니까? 일단 오늘에는 이제 B2C 커머스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이용자가 회를 주문하면 비즈니스 인프라를 통해서 회를 공급해주는 흔히 말하는 그냥 쇼핑몰, 이제 푸드 쇼핑몰이라고 보면 되고요. 인호교주 해적단은 좀 독특한 회사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사업 모델이 도매업이에요. 고기가 도매업체고 그래서 이제 그 수산물 떼다가 이제 그 시장에 이제 그런 수산물 업체에 그걸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대부분 돈을 벌어요. 근데 거기서 돈을 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그 인호교주 해적단 하면 그건 앱 서비스고 유튜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잘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수산시장에 이제 업주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그 수산물을 공급받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이제 앱에 잘 노출되고 유튜브로 소개받을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회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자재 공급 업체랑 프랜차이즈가 약간 좀 결합된 좀 독특한 그런 모델이다. 그게 인호교주 해적단이다. 그렇죠. 근데 오늘 회는 그냥 회를
사람들이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플랫폼이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좀 차이점이 있다. 본질적으로 좀 다른 서비스군요. 그렇죠. 와, B2B랑 B2C를 이렇게 결합하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매출 규모가 대단해요. 한 4,500억 해요, 연매출이.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뭐 도매업이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금방 이제 볼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이동규 제작단 예, 사업 모델에 지금 예, 신기합니다. 오늘 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차근차근 여쭤보면 어떻게 지금 좀 성장을 해왔고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그거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단 대표님이 이제 그 좀 뭐랄까 커머스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수산물 그리고 신선식품 쪽에서 좀 오랫동안 일을 하셨어요. 10년 넘게 일을 하셔서 충분한 경력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창업 준비를 하셨는데 좀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분은 이제 회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네. 우리나라 사람들 다 회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회를 어떻게 배송해서 먹은 적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예전에 없었죠. 불안하기도 하고 네, 뭐 네.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좀 올드한 방식으로 뭐 횟집에 전화해서 뭐 포장해 주세요 그랬었죠. 이런다든지. 근데 이것도 좀 IT화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좀 다수의 좀 횟집이라든지 아니면 점주와 이제 제휴를 맺고 이들로부터 그 회를 떼 가지고 자기가 가진 그런 배송망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걸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그 호응이 좋았고 네. 또 이제 평가도 굉장히 좋았고 가성비도 좋고 이런 입소문이 나면서 굉장히 좀 성장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실 이제 가설 검증 수준이었는데 2020년, 202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벤처 투자를 받고 스케일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력도 대대적으로 보강하고 마케팅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물류 시스템을 뭐 다른 커머스 업체에게 열어준다든지 이런 이제 3자 배송도 좀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뭐 포장 용기를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다른 이제 BM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작년에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사업 방향이라든지 확장 전략이 정해졌고 네. 그래서 이거를 잘 하려면 올해 투자가 들어왔어야 됐는데 올해 이제 5월, 6월 이제 확 이제 시장이 죽으면서 네. 이거를 좀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비용 구조는 갑자기 막 확 커졌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아쉬운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2020년, 21년에 확 성장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은 2018년만 해도 뭐 10억이었으니까 이거는 그렇죠. 뭐 예, 거의 그 큰 회사다라고 보기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1억 2배 성장까지도 오케이. 근데 2020년대 보면은 확 성장했죠. 100억 넘게 135억, 작년에 195억. 기사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올해도 130억 넘게 그렇죠. 매출 올렸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업 아까 말씀해주신 그 정의에 맞게 뭔가 스케일업을 팍팍팍 해나가고 있는 회사인데 그렇죠. 그러려면은 매년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갑자기 올해 이렇게 돈이 안 들어오니까 투자한 거에 비해서 이게 뭔가 운영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투자 받은 돈들은 주로 어디다 썼나? 아까 뭐 사업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렇죠. 꽤 많이 이제 보니까 지금까지 누적 투자액이 170억 170억 원? 네. 170억 원 주로 어디다 쓴 겁니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물류, 네. 그다음에 이제 상품 사입 이게 아마 이제 굉장히 가장 많은 걸 차지했을 거로 뭐 예상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인건비와 마케팅비도 갑자기 늘었으니까 이게 아. 일시적으로 이게 비용이 확 늘었었던 거죠. 근데 네.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근데 네. 이때 이제 좀 자금을 넉넉하게 받고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천원으로 개인기로 잘 넘기는데 이제 네. 이게 좀 넘기기 어려웠던 그런 시점이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오늘 회가 하는 직접 배송 같은 거 그렇죠. 회 시장은 쿠팡이나 아니면은 그 신선식품보다도 더 작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장에서 막 퀵커머스, 당일 배송, 새벽 배송도 하나? 아무튼 그 당일 배송 이런 걸 하는 게 그렇죠. 과연 수지가 맞는 장사인가라는 좀 궁금함은 들거든요. 여기서 좀 임팩트 있는 썰을 풀자면 네. 한 4, 5년 전에 쿠팡 로켓 배송이 있었을 때 이베이 측에 경영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지마켓. 그분들이 딱 단언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10몇 년 동안 네. 커머스를 했는데 네. 이건 도저히 이건 답이 안 나온다. 이거는 남을 수가 없는 비즈니스다라고 이렇게 확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소셜 커머스의 대표님은 저한테 딱 한마디를 날렸어요. 쿠팡은 역사상 몇 조 원을 순식간에 소진한 기업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업계 상식으로는 방만하다.
직접 배송은 네. 돈이 나올 수 없는 네. 그런 돈을 남길 수 없는 그런 BM이었던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쿠팡 같은 경우 다르게 지금 진행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네. 거의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이제 그 방만하지만 어느 정도 효율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쿠팡처럼 될 때까지 혹은 이제 뭐 버티컬 영역이니까 훨씬 좀 적게 잡는다 하더라도 네.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감당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판단은 저는 지금 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벤처기업 자체가 하이 리스크를 이제 테이킹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거를 그때 그 결정을 했다고 해서 방만했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시점상 좀 안 맞았다. 그 다음 회사 한번 알아볼게요. 이 왓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난번 라이브 했을 때 그 OTT 라이브 하고 바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에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왓챠가 뭐 매각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 상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왓챠? 일단은 뭐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나온 뉴스는 이제 자금난에 휩싸였다. 그리고 일부 직원들을 어느 정도 좀 구조조정했다. 딱 여기까지 나왔고, 사실상 뭐 팩트 체크해보니까 팩트더라고요. 그게 네. 팩트가 맞는데, 그래서 지금 왓챠의 가장 큰 부담은 이제 콘텐츠 수급비가 가장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인건비가 그 다음인데, 네. 근데 콘텐츠 수급비는 일종의 이제 서비스의 이제 생명줄과 같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쉽게 좀 줄이긴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건 인건비니까, 그래서 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부 위주로 네. 지금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네. 계속해서 지금 펀딩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아. 돈 들어오면 또 한 번 기회가 생긴다라는 걸로 그쪽으로 이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왓챠 실적 한번 보고 갈까요? 왓챠도 준비를 해봤는데 2019년에 그러니까 매출 성장세를 보면 굉장히 빨라요. 예, 220억, 380억, 708억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 적자도 그만큼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실히 좀 시장이 이쪽은 너무 치열한 시장이어갖고 그런 면에서 투자 유치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 않을까? 아무래도 여기에서 과연 넷플릭스를 디즈니 플러스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도 조금 꺼리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최근 기사 보니까 이 자회사 뭐 경영권 매각 소식도 있더라고요. 좀 그런 거 정리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K-팝 이제 팬덤 플랫폼인데, 네. 뭐 가장 쉽게는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면 일단은 가장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자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또 실제 요즘 트렌드하고도 맞기 때문에 그걸 좀 매각을 해가지고 현금을 벌겠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쉬운 거는 아까 매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많이 늘고 있었고 원래 IPO 할 계획 아니었어요? 예,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그 좀 자본 조달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성장을 하겠다는 그런 거였고,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좀 자본 조달을 해가지고 이제 네. IPO로 간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죠. 6, 7월달에 이제 그걸 맞아서 사실 IR은 작년 말부터 계속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늦어지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이게 좀 세기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 상황이 문제였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이런 거 보면 저번에 저희가 한번 주제로 다뤘었던 쏘카는 왜 이렇게까지 상장하고 싶어할까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이게 어디서 투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IPO를 좀 몸값을 조금 쳐내더라도 뭐 IPO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언급할 부분은 네. 사실 좀 SNS라든지 커머스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 좀 프로덕트의 파워라든지 여러 가지 전술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네. 좀 콘텐츠 플랫폼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프로덕트가 좋다 하더라도 정말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 엄청난 거 하나 딱 나오면 그렇죠.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좀 자본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서 왓챠가 충분히 잘했는데도 좀 아쉬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왓챠 같은 경우는 그럼 인수를 좀 할 수 있는 후보군이 좀 있나요? 일단은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좀 투자자 측에서 인수를 좀 강하게 생각하고 있고 창업자도 아예 배제는 안 하겠다 뭐 이 정도의 뉘앙스인 것 같아요. 투자자가요? 그렇죠. 왜냐면 투자자로서 이제 회사가 안 되면 이제 돈을 다 날려버리니까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좀 건지자고 네. 이제 뭐 좀 얘기 들어보니까 팩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리디라는 회사죠. 이제 리디에 예, 저도 관련 있으셨던 돈 담고 있는 회사인데 네, 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진짜냐고 아니래요. 아니래요. 아니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언급할 수 있는 게 뭐 같은 OTT죠. 넷플릭스라든지 방송사라든지 대기업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들은 좀 중립적인 것 같아요. 아주 급하진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왓챠의 이용자 수가 판을 바꿀 수 있는 꽃놀이패라면, 뭐 예를 들면 몇백만 명이라도 된다면 얘네를 했을 때 1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텐데, 그 정도까지는 왓챠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미지근한 좀 반응인 것 같고요. 뭐 이 밖에도 뭐 이제 대기업 방송사 말고도 뭐 게임 회사라든지 뭐 웹툰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도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약간 좀 난항을 겪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왓챠가 추구하는 거는 펀드레이징을 잘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잘 그 정상화 시켜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은 어디가 데리고 갈 수 있을지는 딱히 안 보이지만 일단은 투자나 아니면은 투자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투자자가 인수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회사 한번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뭐 메시코리아는 좀 잘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뭐 메시코리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부릉 맞죠? 부릉. 네, 부릉은 아실 거예요. 왜 배달하는 그 오토바이 뒤에 써져 있는 그 초록색 부릉 마크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운영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시 같은 경우에 막 엄청 빨리 성장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오토바이로 그 음식 배달만 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이 배달과 관련, 배송과 관련해서 많이 이 투자를 해와서 매출도 거의 막 2배씩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업 손실은 막 엄청나게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 731억에서 4배 늘었는데 손실은 한 3배 이내로 늘었으니까 꽤 잘 하고 있는 회사였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을 때 약간 임차비가 좀 뭐 밀린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와서 지금 메시코리아와 이거 일단 그러면 뭐 부록만 말씀드렸는데 그거부터 짚고 나가 보죠. 일단은 메시코리안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제 배달 대행 서비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좀 배달의 프로세스를 보면 이용자가 이제 배달 앱을 켜고 이제 주문을 하죠. 그럼 그 주문이 이제 점주에게 가겠죠. 그럼 점주가 이제 요리를 만들어서 이제 이용자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배달 앱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 하지 않고 이제 배달 기사들을 이렇게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배달 기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 그거를 이제 메시코리아가 운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부릉이라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부릉 외에 뭐 생각대로라든지 바로고라든지 여러 가지 좀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메시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는 부릉.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요즘 워낙 이제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이제 배달 수요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메시코리아도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금위기를 맞았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 임대료를 못 내고 있다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 자금이 당장 없어가지고 창업자가 자기 주식을 담보로 고금리 대출 받았다 이런 뉴스도 떴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뭐 팩트인지 어느 정도는 팩트인 것 같은데, 이제 판별하기 이전에 확실한 거는 좀 확실히 사정은 안 좋은 건 팩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실 메시코리아는 적자를 내고 있긴 하지만 IR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표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몇 번 만났었는데 대표님이 개성이 굉장히 강해요. 되게 이제 스마트하면서도 뛰어나시고, 그리고 좀 뭐 영어식 발음도 좀 섞여서 되게 이제 좀 신비한 느낌도 봤을 때 좀 뭔가 약간 대단해 보이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좀 역량에 대한 평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들. 그랬는데 근데 여기가 이제 IR 전략이라든지 회사 운영이 한 번 꼬여버린 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아실 수도 있는데 학력 위조 사태가 터진 거예요. 대표님이 이제 학력과 경력을 좀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의도적으로 그게 이제 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돼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근데 이게 이제 스타트업 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다들 그런 얘기, 아까도 이제 기자님도 했다시피 이게 학력 좋고 경력 좋아야 투자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거짓말을 해버리면 그에 대한 이제 반발이라든지 약간 기망이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 주주였던 휴맥스라는 회사가 실제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참을 수 없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대표 유정범 대표님 나름대로 그에 대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휴맥스가 가진 지분이 꽤 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또 이걸 직원들 보면 당연히 직원들도 모티베이션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근 1, 2년 동안 IR 전략이라든지 회사 운영에 굉장한 좀 차질을 좀 빚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적자는 계속 내고 있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적자가 아주 크진 않았어요. 여기서 한방 투자 딱 받았으면 한 1, 2천억 딱 받았으면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스텝 한번 꼬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소소하게 한 1, 200억 뭐 이 정도는 이렇게 받긴 받았어요. 근데 몇백억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크진 않았던 거죠. 그리고 좀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사실 사업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계속 판을 벌리자, 비용 줄이지 말고 그 일환으로 뭐 이제 대표님들 리스크 테이킹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딱 이런 사태가 터지자 벤처 투자 시장이 좀 악화가 되자 이게 좀 언제 이게 회복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메시코리아 같은 경우는 좀 투자 받으면 좀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사업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리고 이제 투자도 될 듯 하고 있다. 그래요? 아예 안 되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실 이걸 겪어요. 투자자들이 왠지 해줄 것 같아. 좀만 하면. 근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 그리고 여기서 비용을 줄이면 안 될 것 같아. 좀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이렇게 남겨주신 게 배달 산업의 거대한 성장에서 가장 큰 실익을 취할 수 있었던 주체가 배달 대행사였는데 메시코리아는 환경탑보다는 내부적인 오판 플러스 비용 관리 실패가 원인으로 보입니다라고 말씀해주셨군요. 아까 좀 약간 스텝 꼬인 것도 있고 약간 이런 내부적인 오판도 있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지금 돈 적자가 이렇게 쭉쭉쭉 나고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해주신 뭐 바로고나 생각대로처럼 그냥 이렇게 음식 배달만 해주는 거는 아니고 메시코리아는 좀 다른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업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쪽으로 사업 확장을 좀 해왔었나요? 일단은 그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생각대로는 이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몇백억씩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배달 대행 비즈니스는 돈이 돼요. 이거는 비용만 잘 컨트롤하면 돼요. 근데 이제 메시코리아는 좀 생각대로와 다르게 그 고급 인재들을 채용하느라고 돈을 좀 많이 썼고 스타트업들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대로는 되게 컨트롤 잘하는 전통 기업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 그래서 좀 거기에서 이제 돈이 좀 나갔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신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은 단순히 이제 F&B 쪽 즉 이제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점주의 이제 그런 식품을 이제 배달해 주는 거지만 그 고객군을 커머스 기업이라든지 대기업으로 늘려서 뭐 신선식품을 우리가 이제 배달해 준다. 대신 배달해 준다. 그렇죠. 이런 이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계속 만들어서 판을 계속 키우려고 있던 그런 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좀 포기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깔아놓은 게 좀 있는데. 그리고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깔아놓은 판도 있고 이렇게 수요도 있고 이게 돈만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누가 투자해준다고 대충 약속도 대충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군요.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면 좀 대기업 분들하고도 친한 것 같아요. 대표님이. 그리고 확실히 얘기를 들어보면 뭐 부침성이 있고 영업력이 좋다. 잘 뚫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 갖춰놨고 돈만 넣으면 되는데 뭐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 오늘 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풀필먼트 센터가 문제예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모두가 다 풀필먼트 센터를 갖고 있으면 와 이게 우리나라 규모에서 맞나 싶기도 하고 쿠팡은 뒤에서 웃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풀필먼트 센터 하는 회사들이 힘들어지는 걸 보면서 그래 결국은 나 혼자 남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 진짜로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판이 좀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래서 메시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펀드 레이징에 지금 가장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뉴스가 났는데 그래도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데가 생겼다더라 뭐 이런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두 회사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고요. 근데 워낙 이제 벤처 투자 시장에 대한 좀 회의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빨리 좀 물론 이제 쉽진 않겠지만 마무리하던가 그게 어렵다면 좀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좀 돌려서 하면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 좀
배달 대행 비즈니스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는 이제 매출도 낼 수 있고 이익을 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전망이 어둡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볼 회사는 티몬인데요. 티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사이즈가 더 크긴 크죠. 2018년도부터 1,700억. 근데 이게 보시면 참 스타트업 12년 차인가요? 지금 거의 뭐 10몇 년이 됐는데 저게 좀 문제예요. 2019년까지는 그래도 올라가다가 2020년부터 오히려 지금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 그렇다고 해서 영업 손실이 줄어들지는 또 않는 상황. 지금 요게 티몬의 실적이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나왔죠. Q10에 인수가 됐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왜 지금 티몬 Q10에 왜 인수된 겁니까? 이것도 약간 히스토리를 좀 네. 알아야 되는데요. 사업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행보도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인재들도 네. 진짜 많아요. 여기가 괜찮은데 근데 여기 아쉽게도 회사를 좀 일찍 매각을 해버렸어요. 근데 일찍 매각을 했는데 예전에 그렇죠. 예전에. 첫 번째는 이제 네. 리빙 소셜이라는 회사였고 네. 두 번째는 그룹포니아라는 회사였는데 네. 이 둘이 잘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네. 이 둘이 못해줬어요. 그래서 이 둘이 안 되면서 적자는 계속 쌓이고 공격적으로 투자는 할 수 없고 네. 그러다 이제 최근에 이제 KKR이라는 이제 사모펀드에 인수되기 이르렀는데 그게 네. 한 5, 6년 전일 겁니다. 네. 이게 최근에 그렇게 인수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좀 못했고 그 사업 운영도 좀 세련되거나 아니면 이제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적자는 계속 쌓이고 네. 뭐 이런 되게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KKR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매각을 처음엔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네. 이제 실제로 롯데하고 굉장히 이제 깊은 관계까지 갔습니다. 네. 복수에 신뢰할 만한 취재원에 따르면 네. 한 1, 2조 원 규모로 좀 롯데가 이제 살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언제쯤이에요, 그게? 그게 한 3, 4년 전쯤 됐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아쉽게도 이제 롯데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사지 않았고 네. 그 와중에 이제 티몬은 계속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뭐 이제 사업 모델도 새롭게 만들면서 좀 그렇게 이제 잘 버티고 있었는데 네. 좀 KKR로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좀 이대로는 우리가 계속 좀 해주기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우리도 재무 투자자니까 우리도 이제 고객의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좀 손실 보더라도 좀 이걸 더 좋은 회사에 넘기는 게 뭐 거기 조직원 입장에서도 맞고 우리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완전히 다 잃는 거보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마침 이제 Q10이 좀 그런 의지를 보이면서 잘 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Q10 같은 경우는 저도 Q10에서 구매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훨씬 더 신생 회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2010년에 네. 만들어진 회사고요. 그래요? 예, 거기 이제 구영배 지마켓 창업자가 네. 이제 이베이랑 조인트로 해서 만든 회사고요. 그렇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좀 오래됐고 그리고 네. 거래도 상당 규모를 이룬 것 같아요. 뭐 조 단위를 이뤘다는 뉴스도 있는 거 보니까 네. 어느 정도는 좀 괜찮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만 이제 티몬을 이제 Q10이 인수한 건 아니고요. 네. 정확히는 이 Q10의 자회사 중에서 이제 그 Q 익스프레스라고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일종의 이제 물류 자회사인데 거기가 좀 인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식 교환 방식으로. 네. 그래서 그게 좀 그 이유가 뭘까? 그냥 Q10이 인수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회수 계획 이슈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Q 익스프레스는 이제 나스닥에 상장할 그럴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회수도 좀 빨리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배송이 좀 잘 돼가지고 좀 매출도 빨리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좀 구조적으로도 좀 뭐랄까 이제 Q10이 좀 바로 인수하기에는 네. 뭐 국가의 뭐 거버넌스라든지 네. 아니면 좀 조직 문화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도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런 뭐랄까 조직적이고 이제 테크니컬한 문제이고 Q10이 티몬을 인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실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분 교환 방식이라는 거는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지분 주고 그 지분 바꾸는 거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티몬의 투자자들이 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장 계획이나 이런 데가 있는 데여야 그렇죠. 수긍을 하겠군요. 그렇죠. 예, 우리가 10년 동안 상장할 계획 없는데 이러고 지분 교환하자 그러면은 네. 내가 왜 이렇게 될 테니까 그렇죠. 나스닥 상장 계획이 있는 자회사와 지분 교환 방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인수를 했다라고 보면 그리고 되겠군요. 실제로 그 자회사가 성장이 꽤 빨라요. 매출 성장이. 여기에 이제 어. 티몬이 붙여지고 뭔가 히스토리나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잘 하면 네. 좀 어느 정도 이제 몸값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니다. 네. 좋은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q10은 팀원을 인수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일단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시장 진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베이랑 얘기했을 때 그때 네. 이제 지마켓을 이베이에 넘기고 이제 만든 건 그 이제 q10을 만든 건데 네. 그때 이제 동종업계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사업 모델 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구 대표님이 그렇죠. 네네. 그게 이제 풀리면서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한국에서 이제 오픈 마켓을 새롭게 만드는 건 좀 어려우니까 좀 팀오너라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q10이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좀 더 이제 정교하게 하려면 좀 자회사를 통해 하면 좀 더 이제 그림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러면 뭔가 q10이 팀원과 뭐 플랫폼을 합치고 이런 느낌보다는 구 대표님의 약간 왕의 귀한 약간 이런 느낌. 그게 가장 리저너블한 것 같고요. 근데 좀 이게 서비스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안은 이제 각자 운영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둘 다 잘 되면 합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팀원으로서는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자금도 수여할 수 있지만 서비스라든지 그런 노하우도 수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좀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면은 오늘 해가 지금까지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누적 투자금이 170억, 그다음에 메시코리아가 정확히 잘 집계는 안 되는데 한 800억 정도로 알려져 있고 왓챠 같은 경우가 이제 1000억이 넘었고요. 티모는 이게 집계가 진짜 어려워요. 이게 회사가 매각이 여러 번 되고 이렇기 때문에 되게 집계가 어려운데 뭐 외부에서 투자받은 투자금만 했을 때만 5천억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투자금들을 받아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게 원래 스타트업의 이 스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럼 이 스타트업의 위기가 이게 점점 더 고조가 될까? 아니면은 여기서 한 몇 개 나오고 아까 뭐 식스샵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나온 데쯤에서 끝날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더 많이 나온다고 봐야죠. 그래요? 사실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속 뭐 쿠팡이라는 엄청난 성공 사례가 만들어졌고 네. 쿠팡이 이제 그 왜 이익을 내? 지금 내가 성과를 내면 나에게 돈 줄 투자자가 얼마나 많은데 라는 걸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걸 다 따라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다들 어느 정도 이제 돈이 필요한 회사들은 다 이제 어려운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좀 어려워진 회사들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4개 기업만 다루고 있지만 네. 사실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어렵거나 폐업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아는 기업들도 충분히 있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하나 궁금한 거는요. 그 IPO도 지금 막 몸값 깎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들 돈이 급한 상황이면 아까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막 너 5천억 밸류로 받아 막 이렇게 예전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다들 돈이 급하니까 되게 밸류를 낮춰갖고 내가 뭐 지분 많이 갖고 올 수 있을 기회일 것 같은데 그렇죠. 왜 투자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일단 기다리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제 스타트업이 알아서 밸류를 깎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6개월, 1년 뒤에는 반값 되겠구나 이런 게 너무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진짜요? 이거 주식 보는 거랑 비슷한 네,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어차피 투자할 마음들은 다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조정이 될 거기 때문에 뭐 당장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뭐 유쾌한 상상을 했을 때 네. 지금 100억이 있다. 네. 누군가가 너 스타트업 투자해라고 하면 네. 어떤 반응이겠어요? 지금? 왜? 굳이? 그냥 다 묻어둘래. 그냥 이게 다 투자자들이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조정되는 거 보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과연 이제 조정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 이슈가 있는데 아마 한 내년 이맘때까지는 좀 계속해서 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꽤 긴 시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갑을 못 여는 거군요. 그렇죠. 뭐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더라도 네. 주식 시장이 언제 정상화될까? 분명히 이제 올해 안으로는 어렵다라는 걸 모두가 다 이제 알고 있잖아요. 네. 내년 언젠가쯤에는 좀 회복하지 재개되겠지. 않을까? 예. 네. 그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올해에는 지갑을 다들 안 연다 이거군요.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확 와닿네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뭐 VC에 대해 잠깐 언급을 했지만 네. VC들도 이제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돈 모아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근데 결국 그들을 이제 남의 돈을 이제 LP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펀드 출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펀드 출자자들도 지금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투자하지 말아라 라든지 심지어 지금 펀드를 이제 결성하기로 했고 얘기가 다 됐는데 네. VC도 어차피 돈 구하러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LP들이 안 들어가. 지금은 들어가는 지금 건 싫어. 내 돈 내기 싫어. 그러다 보니까 VC들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언급을 드렸던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의 위기가 아니냐, 그런 것까지는 안 봐도 되는 겁니까? 막 스타트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들이 이제 막 거부감을 느끼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그건 이제 전혀 아니다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사실 뭐 스타트업은 뭐 앞으로 100년 갈 그런 일종의 트렌드 혹은 이제 흐름과 같기 때문에 뭐 네. 기술 혁신이 이제 세상을 변화하는 거는 더 가속화될 거고 네. 더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 많은 돈이 모일 거는 뭐 자명한 거죠. 그리고 정부는 더더욱 여기에 더 지원을 많이 해줄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국가 차원에서도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IT가 가장 파워풀하니까 이건 네. 입증이 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단순한 그런 일시적인 위기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너무 이제 걱정을 안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닷컴 버블과 같이 우리가 다 알만한 벤처 기업이 우르르 망할 거냐, 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기업 가치 탑 10 기업들은 다 어느 정도는 몇백억, 몇천억 원을 이미 투자를 받았고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은 한 1, 2년 동안 망할 일은 없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큰 위기로 네. 번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제 VC들도 이제 몇천억 원 이르는 이제 펀드들이라든지 아니면 투자금을 쌓아놓고 있고 그저 투자만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 쌓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 예. 이게 분위기가 좋아지면 네. 이게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예전과 다르게 고도화가 됐어요. 뭐 비즈니스 모델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 뭐 이제 창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네. 비용 조절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거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저는 이게 엄청난 위기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좀 기업들이 이제 좀 어려운 건 많이 보이겠지만 네. 이게 오히려 나중에 큰 이제 도움이 되거나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시리즈 BC 단계의 기업들이에요. 이제 막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 지금 돈이 이제 막 나가는 회사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좀 이들이 가장 좀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법은 없죠. 사실은 이제 펀드레이징 더 열심히 하고 또 이제 비용 조절 더 열심히 하고 돈이 되는 거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단계만 넘어가면 전 충분히 큰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리즈 B랑 C가 보통 기업 가치 어느 정도 기업들이 BC 정도 돼요? 이제 우리가 언급한 이제 왓챠라든지 오늘해라든지 메시코리아가 딱 여기에 걸려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적게는 1,000억에서 많게는 5천억 이 사이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좀 어렵고 사실 후기라든지 초기는 그렇게 아주 어렵거나 그렇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이 지금 탁 껴갖고 그렇죠. 어렵게 된 거군요. 그리고 또 이 상황이 가장 또 핫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가장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도 좀 이와 연관이 있다 그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기는 뭐 하다가 안 되면 IPO 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지금 다들 IPO로 그냥 가버리는 것 같고 그렇죠. 중간이 지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군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라이브 또 나오셔야 되니까 컨디션 조절 잘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오늘 최 대표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시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예. 오늘 끝까지 자리해주신 여러분, 그 다음에 목이 쉴 때까지 말씀해주신 최 대표님, 그리고 지금 2시간뿐만 아니라 이거 말씀해주시려고 준비한 지난 일주일간의 과정 비롯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연휴 끝나고 화요일날 저녁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